안녕하세요. 안호영 세무사입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을 할 거냐 말 거냐 요거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 내용은 도입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입법을 해야 되느냐 요거에 관한 주제입니다. 그 상속세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런 과세 인프라가 없었겠죠. 그리고 해방된 전국에 법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에서 그냥 그대로 카피했던 거와 유사하게 법이 도입됐고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펼쳤지만 현재도 그 큰 프레임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도입을 하자고 하면 왜 해야 되냐? 세금은 우리가 공평하게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 공평하게 많이 가지는 사람 많이 내자는 측면이 있는데 그건 헌법에서도 인정되는 대우선 원칙이고요. 그래서 이제 도입을 하자는 것인데 도입을 반대하는 측면에서는 현행 유산세 취득 방식이 문제가 많이 있고 또 도입을 해야 되지만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세제를 바꿔가면서 꼭 도입을 해야 되냐, 그 실익이 있느냐, 또 이제 지금 얘기한 건 또 뭐 정치적 의미에서는 부자한테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부자들이 낸다고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는 건 나중에 볼 건데요. 부자한테 도입을 돼서 세금이 깎이거나 또 세수가 감소된다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중대론자는 이것도 아니지만 뭐 그거 할 필요가 있냐?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세수도 얼마 안 되는데 뭐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입해야 하는 논거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여기서 다 설명을 된 것 같고요. 세수 감소의 문제. 유산취득세 방식은 유산세 방식하고 완전히 다르고요. 과세 물건을 하나로 하느냐, 쪼개서 하느냐, 요거에 관한 데서 문제가 출발하는데 세수에 관한 문제는 제가 논문에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는데 세금이 깎이니까 도입하자 또는 뭐 깎이니까 도입하지 말자 이렇게 주장한 건 없고 어디까지나 논리적으로 로지컬리 세법을 만들자는 것이 제 논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입을 하지 말자 이런 주장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부자 감세, 세수 감소를 하는 측면에서 도입하지 말자. 세수가 줄어들면 정부 재정 수요도 준다. 이런 시각에서 도입하지 말자는 거고요. 그러나 뭐 나중에 또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될 건데요. 기본적으로 세수를 어느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그게 이제 되는데 어쨌든 자세한 점은 뒤에서 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산세 방식이 담세력은 이게 파워 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누가 낼 거냐 이 문제인데요. 유산세 방식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재산을 많이 가져갔으면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내야 되겠죠. 그런데 많이 가져간 사람이 작게 낼 수도 있고 조금 가져간 사람이 많이 낼 수도 있고 물론 뭐 자기가 내는 거는 자기가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내는 겁니다만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취득한 재산의 크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한계 세율이 적용된다. 이건 유산세 방식의 본질적인 문제고 이거에 대해서는 뭐 반대론자건 중도론자건 이의가 없을 걸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왜 도입을 해야 되냐? 부의 집중을 방치한다. 부의 집중이라는 것은 상속인이 작으면 상속인이 만약에 한 명이다. 당연히 다 가져가는 것이죠. 부의 집중 문제는 그런 문제에서 제기된 문제는 아니고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를 가정해서 여러 명 중에서 특정인에게 주든 골고루 나눠 가지자는 것은 부의 집중을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재산을 골고루 나눠서 가지자. 상속인 또는 뭐 상속인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부의 집중은 경제력 발전과 국민의 정체적인 후생 복리적인 문제, 복지적인 문제에 있어서 굉장한 마이너스 효과를 주고 있는 것은 뭐 검증된 경제학 이론입니다. 그래서 부의 집중을 방치하기 위해 방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가시 방식을 바꾸자는 것이죠. 밑에 이제 바꾸면 어떠한 기대 효과가 있느냐? 유산 취득세 방식을 도입하는 기대 효과는 상속인의 여러 명이 있을 때 부가 분산이 되면 상속인 간에 분산이 되면 상속인 아니더라도 수의자도 상속인의 지위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속 재산을 가져간 사람들 간에 부를 집중하지 않고 나눠 가진다면은 굉장한 자본주의의 경쟁에 플러스적인 요소가 있고 그런 것들은 경제의 활력소가 돼서 국민의 전체적인 복리나 국가 발전이 크게 기여한다. 요거는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제 논문에 다 있지만 검증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산 분산과 무관하게 동일한 한계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죠. 뭐 소득세를 예를 든다면 소득 금액이 크면은 세율이 높아진 것이 당연한데 상속세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행 방식은 부를 분산할 하등의 요인이 없다는 거죠. 분산하든 안 하든 한계 세율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산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현행 세법이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를 분산할 요인이 하등의 요인도 없고 오히려 이 절세 전략에서 부의 집중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부의 집중을 가속화한다는 것은 그 사회가 웅덩이에 고인 물처럼 전체적인 발전의 원동력이 사라지고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종 공제,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각종 공제가 유산세 방식의 본질적인 문제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제의 효과나 그런 기속이 조세 정책에서 그 노렸던 그런 입법 취지에 반하게 대상자든 아니든 무차별적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라는 것이죠. 상속세도 기본적으로 직접세이기 때문에 직접세의 농구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보시죠. 상속재산이 100억인데 상속세가 30억이라고 가정하면 배우자가 30억을 상속받았는데 상속세에서 배우자가 다 냈어요. 우리가 정여세법에 의하면은 수정자가 정여자의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경우에는 과세 관청에서 포착이 돼서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70억을 다른 사람이 가져갔는데 배우자가 다 내면 자기는 한 푼도 안 내고 70억이라는 그 재산을 가져간 것이죠. 그거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참고로 일본에서 유산취득세 법정 지분 과세 방식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는 굉장히 일본의 과세 인프라가 도입되기 이전에 우선 뭐 이론적으로 아주 그 지고지선의 문제로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할 수 없이 법정 지분으로 취득한 물을 과세하자는 방식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 것을 뒤에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속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하느냐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을 가져간 사람이 그 가져간 담세력에 맞게 부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행 상정세법은 피상속인 중심으로 세법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유산취득세 방식의 본질적인 한계점이고 그런 공평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세제를 취득세로 바꾸지 않고는 해결의 답이 없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상속세는 뭐 난개인신 상속 재산이냐 과거에 어떤 연유로 상속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 과세할 거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련된 것이 유산세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유산세 방식이든 취득세 방식이든 같이 어느 정도 인벌브되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유산세 방식의 특징은 아까 얘기한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산세 방식은 과세관청이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징수합니다. 상속인이 뭐 예를 들어 여러 명 있고 여러 관세에 흩어져 있더라도 오로지 징수는
비상속인의 주소지. 물론 비상속인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비상속인의 주소지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세금을 결정이 되고 거기서 이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상속인들한테 과시를 하겠죠.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런데 원래 유산세 방식은 납세 의무자가 피상속인입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상속인 즉 유산을 취득한 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데 과세관청은 만약에 어떤 상속세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안 냈다. 누구인데 징수할까? 과세관청이 편의한 그 사람에게 징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과세관청의 재량인데 이것도 유산세 방식의 본질상 어쩔 수 없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유산세 방식의 큰 문제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재산을 정여하고 전가된 상속세는 그 상속인이 사전 정여받은 수정자가 상속세 납세 의무자가 회피한 결과가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유산세 방식은 현행 유산세 방식의 구조 내에서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이죠. 이건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 이런 판례가 있는 건 제가 참고해서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과세 방식의 불일치 문제가 있는데요. 정여세와 상속세를 같이 설명해야 되는데 정여세는 사실 정여세가 없다면 상속세는 이전에 말한 세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완세라고 하는데 정여세는 세금을 내는 납세 의무자가 수정자입니다. 수정자. 근데 상속세는 정여자, 피상속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세 방식이 하나의 세목에 보완되는 걸로 어찌 보면 하나의 세목이라 볼 수도 있는 여러 구조고 그래서 세법도 상속세 및 정여세법으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에서 불구하고 하나가 이게 납세 의무자가 달라지고 물론 정여세 납세 연대납세 의무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보완적인 두 세목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것이 제 이론입니다. 좀 이따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여기서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는 큰 배경은 세수를 줄이자 또는 세수 줄이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의 세법을 추진할 때는 이 세법이라는 것은 실천 학문이고요. 정책적인 면이 많이 좌우되지만 기본적으로 자연법적인 사상으로 논리가 도도히 흘러가는 하나의 방향으로 모든 처리를 하자. 이것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하나의 큰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징세 편의 또는 행정 편의적인 목적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세법을 개정해서 할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하나의 방향을 나아가기 위해서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자는 것이 큰 대전제인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전제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돈이나 같은 방식으로 세법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논리를 우리가 이런 논리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일 밑에 있는 것처럼. 그다음에 그러면 유상취득세 방식을 도입을 하면 어떻게 도입할 거냐? 그 얘기가 지금 유산취득세 방식은 그동안 유산취득세 방식을 얘기만 꺼내면 자동으로 나타나는 말이 위장분할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에 유산취득세 법정지분 과세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요거였다는 거죠. 위장분할은 재산의 명의가 외관과 실질이 다르다 또는 분할 자체도 안 하는 것도 위장분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위장분할이 있으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원초적으로 도입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현행 유산세 방식은 요거에 관해서는 굉장히 위장분할을 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이 과세 행정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유산세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이고 일본에서는 그렇지만은 유산취득세 방식이 더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바꿨다가 안 돼가지고 위장분할 때문에 취소해가지고 지금도 일본은 위장분할을 염려해서 지금도 어정쩡쩡한 법정 상속세 유산취득세 법정 지분 과세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법정 지분 과세 방식은 제가 아까 대충 봤는데 우리 토론자 중에 한 분이
요렇게 하면 되겠다. 거의 유사한 취득세, 일본의 법정 지분 유사한 취득세 방식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좀 이따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었고요. 지금도 완벽하게 정리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요 문제에 관해서는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위장분할의 문제는 현재는 사실은 위장분할을 하고 싶어도 뭐 제가 가문한지는 모르지만 위장분할을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부동산인 경우에 위장분할 자체는 관련 법에 의해서 무효고 취사순의 행위가 아니고 무효입니다. 무효. 그리고 형벌상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발달된 여러 가지 금융실명제나 이런 거와 서로 링크돼서 위장분할은 현실적으로 거의 할 수도 없고 다른 주변 법률에서 거의 용서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해서는 적어도 뭐 절대적이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위장분할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예상이 되고요. 국세행정에 TIS라 그럽니다. 그 국세행정의 가세인프라는 이 지금 뭐 보고 들으시는 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인프라가 완전하게 구축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시스템과 이런 법률과 여러 가지 부동산 실명 등기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위장분할 문제는 더 이상 유산취득세 방식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요소가 되지 못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을 하면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이라는 것이 실무를 해보시면 알지만 눈에 다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 상속재산도 있는 것이고 간주되는 상속재산도 있고 또는 뭐 법의 힘에 의해서 의제되는 상속재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질 기속을 밝히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거가 위장분할 문제의 한 분야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위장분할과 큰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속 불분명한 상속재산은 반드시 있습니다. 상속세 행정을 하다 보면은 기속 불분명한 상속재산이 없다면은 상속세 과세행정도 아주 클리어해지고 납세자간의 마찰도 거의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상속세를 세무조사를 완전하게 하는데 그때의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되는 건 다 요겁니다. 실질 재산은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 사이에 이견이 없습니다. 요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요거는 유산세 방식이든 취득세 방식이든 동일하게 문제가 되는 사안이고요. 요걸 취득세 방식에서 어떻게 할 거냐. 기속이 불분명하면요. 어쩔 수 없이 법정 지분으로 민법상 법정 지분에 의해서 1003조인가요? 그 민법 1003조에 의해서 배분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각각의 기속을 밝힐 것이고 그렇게 가시게 되는 것이. 기속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했는데 불분명한 방식은 유상분할하고 상관없이 발생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법정 지분 과세 방식을 안 한다면 과세 행정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도기하게 이걸 도입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불분명한 것이냐? 이거는 뭐 이제 상속세에 관련된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사실인데 개시 이전의 일정 기간 이내에 법정 기간 이내에 처분하거나 채무를 인출하거나 뭐 채무를 부담하거나 뭐 금융자산을 인출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재산들은 사실은 뭐 갑자기 상속이 개시된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상속인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절대 모르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들 뭐 가만 들어보면 맞는 말이지만 상속이 개시되는 거는요. intended, 의도된 상속이 개시된 것도 있습니다. 암 선고 받으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뭐 죽는 날 안 오고 죽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암 선고 받은 분들 외에는. 사고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감 사고 때는 옛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죽었지 않습니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많이 있고 그런 경우에 상속 개시될 때는 이 기속 불분명한 법정 지분 과세 방식을 하지 않으면 유산취득세 방식이든 유산세 방식이든 올해 위에 있는 집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정 지분 과세 방식은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을 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나중에 기속이 밝혀집니다. 또 안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어쨌든 밝혀지면 세금을 납세 의무자 중에 많이 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작게 낸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교정하는 제도를 두어야 된다.
우리 국세기본법에도 이런 수정신고제도나 경경청구제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활용하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상속공제는 뭐 줄기차게 얘기했지만은 직접세인 상속세 행정에서 무차별적으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배우자 공제는 나중에 이 배우자 공제와 상속 공제는 조금 뭐 맥을 달리하는 부분입니다만 어쨌든 배우자 공제는 상속 취득세 방식에서 가장 현재 유산세 방식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상속 공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배우자 공제를 할 거냐? 우리가 이제 배우자에 대한 상속 재산은 사실은 요즘은 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배우자 결혼을 할 때 서로의 재산을 각자 관리하는 그런 경우가 특유 재산을 할 수 있죠. 각자 재산을 각자 관리하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문제는 결혼하기까지 각각의 특유 재산이 있었지만은 결혼하고 난 이후에 공동으로 이루어진 상속 재산, 그것도 자기네끼리 부부끼리 잘 배분해가지고 이건 내 앞으로 하겠다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공동 상속 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법 안으로다가 취득세 방식 입법 안은 배우자 공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특유 재산은 각자가 가진 거니까 과시하면 안 되고 공동 상속 재산만 과시하는 걸로, 그것도 50%만 그렇게 이제 과시하는 걸로 한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50%는 기본적으로 공동이기 때문에 50% 과시하자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현행 민법상 재산분할 제도와 1세대 1회 과시의 원칙과 재산의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개념에 부응하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율도 우리나라의 모든 세율은 다 단일 세율입니다. 제가 국세청 입사하기 전에 그런 일부 세율이 있었다고 하긴 합니다. 근데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독일은 상속 재산에는 상속인들이 반드시 기여를 했겠죠. 수유자건 누구건 기여한 중도 경중에 따라서 세율을 달리하는 구조가 있는데 우리도 그런 거를 도입하면 그 세율에 대해서 유연하게 함으로 해서 어떤 조세 회피나 이런 것들을 봉쇄할 방지하는 대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초창기에 우리가 위장 분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속 재산에 대해서 이게 부가채측 기간이 초창기에 분할이나 상속세의 과세 회피하는 행위가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도 도입 초창기에는 항상 어떤 당근과 채찍이 같이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부가채측 기간 연장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상속세의 절차적인 의무는 신고에 관한 문제인데 신고는 상속세 신고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신고는 어느 상속인이든 아무나 신고하면 된다는 것이죠. 중복하면 안 되냐? 중복해도 되죠. 과세관청은 그거 다 모아가지고 가장 세법에 포함되는 상속재산 신고자를 참조해서 상속세를 결정할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면 각자가 신고는 각자 하는 겁니다. 공동사업자 중에 한 사람이 신고하고 납세 업무 신고 납부를 했는데 한 사람이랑 한 사람이 안 한 거는 그거는 이제 다른 차원이긴 한데 여기서는 별도로 봐가지고 각자 신고하고 각자 납부해라. 혹시라도 혹자는 그러면은 상속세 신고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한 명만 하면 되는데 여러 명 해야 되는 번거롭지 않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세 신고는 신고할 때 다른 사람이 상속 신고해 놓은 거를 참조해서 신고할 수도 있고 또 과세관청이 볼 때는 과세관청은 사실은 발달된 과세 인프라를 통해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신고했는지 무슨 재산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도 굉장히 편리하게 납세 의무를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거고요. 납세자들은 다른 상속인 신고를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똑같이 나라 가졌다면은 물론 상속재산이 다르고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어떤 재산을 지분으로 가진다면은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맞춰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방향이 틀리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 단체 카톡이든 이거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글을 올리거나
하면 그것이 모든 사람이 동시에 다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의 신고도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아주 객관적이고 검증타당한 신고를 납세의무자가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걸 실무를 조금 해보시면 다 동의하실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유인책을 줘야 되겠다 이런 말을 했고요. 성실신고 의무는 그런 것을 유인책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세무조사를 뭐 서면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납부 의무의 이행은 상속세 납부 의무도 이것도 굉장히 핫한 이슈인데요. 상속세를 납부를 누가 할 거냐? 현행은 정여세에서는 다른 사람의 세금을 대신 내줬다? 뭐 정여자든 수정자든 정여자가 대신 내주는 경우는 바로 세무서에서 이리 와서 왜 세금을 어디서 돈으로 냈냐? 바로 추적해가지고 정여세를 추가로 부징합니다. 합산 정여로 보는 것이죠. 근데 상속세는 그런 게 없습니다. 뭐 아들 둘이 있는데 엄마가 대신 내줬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요. 세법상 아무 하자 없는 것이고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제일 세고요. 세법도 그 용인하는 법입니다. 사실 유산세 방식의 본질상 공동납세 의무라는 특징상 하나의 가세 물건이라는 그 본질적으로 납세 의무의 본질이 기이한 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만 비율에 의해서 상속세 납부하고 많이 낸 거는 돌려주고 나머지 안 낸 사람은 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유산세 방식의 태생적인 한계입니다. 그래서 바꾸자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납부 의무의 이행은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호 독립적이고 개별적이라는 거죠. 신고나 납부를 납세 의무자 이 카테고리 내에서 아무나 하면 된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유산세 방식 얘기고 취득세 방식은 그런 거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재산을 가져간 사람은 자기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본인이 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도 법정 지분에 의해서 과세되는 방식이 아까 얘기한 대로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법정 지분이라는 건 사실상 지분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죠. 각자의 기속이.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연대납세 의무를 부여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 불분명 재산이 분명 재산으로 화할 때는 그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에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 기속이 분명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연대납부 의무는요.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똑같은 얘기예요. 상호 독립적이냐 아무나 해도 되느냐 요거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납세 의무를 아무나 해도 된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현행 유산세 방식은 그 인정되는 것이고 합법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유산취득세 방식은 그건 좀 곤란하다. 왜 재산을 가져간 사람이 세금 안 내고 저 사람이 내느냐? 안 된다는 거죠. 공평에 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입을 하자는 겁니다. 이런 것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지 아니하고는 해결될 길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여기까지 해가 전체적으로 얘기했고요. 시간은 됐습니까?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한 2, 3분만. 그 세법은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은 제 전제를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뭐 잘 알아서 이게 논문을 쓴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쓸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국세행정에 근무할 때 거의 반을 재산제세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산제세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근무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양도세, 상속세, 정여세 이런 부과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게 있어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논문 쓴 큰 흐름은 이런 거예요. 세법도 법이고 법은 어떤 논리가 있어야 되고 세법이 실천 학문이고 실천 세법이고 하지만 국민들의 생활에 가장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세법이 그렇게 정책적인 목적에 세수 때문에 바꿔야 된다. 세수가 감소하니까 바꾸시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논리에 맞게 공평하게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내고 작게 가져간 자는 작게 내고 이렇게 해서 세금을 정당하게
저스티스하게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논문을 쓴 것이지 뭐 세수 감소시키기 위해서 취득세 방식 도입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또는 세수가 감소, 취득세 방식은 가치 물건이 분할되니까 세수가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도입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제 반대해 놓은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와 상관없이 자기가 가진 재산에 상응하는, 많이 가진 사람은 세율이 높겠죠? 작은 사람은 세율이 작겠죠? 지금 현행 한계 세율은 동일합니다. 그런 거를 없애자는 거죠. 세금도 대신해줘도 안 되고. 우리 지금 현행 세법을 잘못 해석하면 각자가 받거나 받기로 한 상속재산의 비율대로 상속세를 납부한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요. 우리 여기도 뭐 공정하게 납부하지 않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받기로 한 거는 법의 선언적인 법 문구이고요. 내면의 말은 더 내든 안 내든 세법이 타치 안 하고 있어요. 과세행정도 타치 안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받은 재산이 20억인데 세금을 30억 냈다. 그런 것도 말 안 합니다.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이것 때문에 바꾸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요가 논리가 이렇게 도도하게 흐르는 자연법 사상처럼 바꾸자는 것이지 정책적인 목적은 저는 솔직히 관심이 없습니다. 세금 많이 걷든 작게 걷든 실제로 상속세는 몇 조 되지 10조도 안 될 거예요. 국가 예산에 보면 있으나 마나한 그 정도인데 그래도 국민 전체의 생활과 이 생각에 엄청난 프레셔를 주는 직접세 아닙니까? 그렇다면 논리에 맞게 과세해야지 세금만 많이 걷거나 또는 세금 작게 걷으려고 바꾸자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죠. 제 얘기 여기까지 하고 토론자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